뭐 다른 사주학에 대한 음, 질문이 있으셔도 괜찮고요. 네, 목소리는 나가고 있네요. 예, 프리할 사주 아니면 뭐 다른 질문 하셔도 되고요. 네. 어, 우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인류가 뭐냐면 학문을 누가 만들었나? 학문을 인간이 만들었겠죠. 신이 만든 게 아니죠. 신이. 예를 들어서 모세의 십계명도 진짜 뭐 여호와가 모세한테 10가지의 계율을 뭐 내렸느냐? 그게 신의 말씀이냐? 당연히 아니죠. 그 계율을 해석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세계 평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말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신의 말씀이라는 건 다 인간이 만들어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학문도 동양에서는 이제 하도와 낙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음양오행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하도와 낙서의 음양오행을 나타내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점이잖아요. 점. 그걸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이거 혹시 이 우주의 어떤 이제 진리의 말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 거다 하는 거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그러면 그게 이제 인간이 만들었을 건데 하도와 낙서도 그게 그러면 옳으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거죠.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이 만들었는데 무조건 어, 진리일 수만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냥 낙사해 놓은 게 수천 년 후에 발견돼 가지고 이거 위대한 뭐 학문적 기호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역사라는 것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 역사는 승자가 쓴 것이다. 즉 승자의 입장에서 썼다 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라는 게. 그래서
승자의 입장에서 썼으니까 얼마나 승자를 미화하고 정의롭고 뭐 이렇게 썼겠죠. 패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치욕적이고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옛날 사람이 써놓은 어떤 학문이고 뭐고 간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옛날에 써졌다는 이유만으로 아 이건 진리다. 옛날 사람들이 옛 성현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요새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학문적 내용들은 전부 옛날 사람에 미치지 못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학문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발전을 하는 건데 옛날 사람들의 학문 수준과 지금 현대인의 학문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현대인의 학문이 훨씬 깊죠. 훨씬 깊고 진리에 더 가까운 거고 왜냐하면 그만큼 과학적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이고 그런데 옛날 사람이 써놨던 글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진리다. 그 말은 현대인은 어리석다. 현대인은 거짓말장이다. 현대인은 믿을 수 없다. 결국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는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옛날에 써있는, 옛날에 쓴, 고대인이 쓴 책 또는 학문의 내용이 엉터리인 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서양에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처음 주장했는데 그전에는 천동설이었거든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천동설을 만들었는데 천동설이 진리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도 이게 진짜 진리냐? 제가 볼 때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낙서예요. 낙서. 낙서.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냐. 하도와 낙서는 이거는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낙서 그림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점들로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들로 뭐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이 잘하면 이게 진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명백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즉 학문이라는 건 뭐냐면 1 플러스 1은 2다라고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명확하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수학이 아니어가지고 학문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런 의미가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학문이라는 게. 인문학들은 그러죠. 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공자와 맹자가 있는데 공자가 더 위대한 스승이잖아요. 공자가 맹자보다. 공자가 1번, 맹자가 2번 육아에서 공자가 왜 1번이냐 왜 공자가 넘버원이냐 그 이유가 공자가 진짜 뭐 인격적으로 맹자보다 더 뛰어나냐 인격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다 후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 공자 어록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공자와 맹자의 어록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이제 공자가 쓴 공자의 언행을 모은 집을 공자라고 하고 맹자의 언행을 모은 책을 이제 맹자라고 하는데 공자는 상당히 다의적이고 모호해요. 다의적, 모호. 공자라는 책이 맹자는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책 내용이.
틀려요. 그런데 왜 공자가 넘버원이냐? 다의적이고 모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직설적이니까 맹자의 내용은 직설적이니까 깊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 보이고 공자는 다의적이고 모호하니까 깊이가 있어 보일 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자가 더 위대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는 거지. 진짜 인격적으로 누가 더 뛰어났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일반인에 비하면 다 뛰어난 성현이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학문적인 일종의 착각인 거예요. 인문학이 의미가 모호하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면 상당히 학문적 깊이가 있는 거로 받아들여요, 인간이. 근데 공자가 그래서 더 맹자보다 넘버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도와 낙서도 이게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깊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도와 낙서가 진짜 우주의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 그 진리를 해석을 그리고 정확하게 했다면 이게 운명학인데, 하도나 낙서가 이게 낙서가 전부 운명학을 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인간의 미래는 벌써 다 밝혀졌어야 되겠죠. 인간의 미래든 뭐 국가의 미래든, 이게 하도와 낙서가 말하는 게 운명학인데,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됐다면 인간의 미래는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음양오행이 그렇게 그냥 전국에, 우리나라에만 뭐 수십만이 사주를 공부하고 뭐 주역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미래 예측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애들 낙서일 뿐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몰라도 이것만 알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음양오행, 음양과 오행의 원리만 알면, 음양과 오행의 원리만 알면 돼요. 이거로부터 역학이 나오는 거예요. 역학. 그러니까 음양오행하고 역학하고는 틀려요. 이 역학으로부터 사주가 나와요. 사주가. 이 음양오행이 근본 원리예요. 음양오행. 이게 지구에서는 역학과 사주학이라는 단계로 발전을 해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있다 하는 건데, 지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별, 안드로메다의 뭐 어떤 별에서 인간의 운명을, 뭐 거기에 사는 종족의 운명을, 미래를 예측하겠다 그러면 이 역학과 사주학은 안 맞아요. 또 거기 가면 그 별에 맞는 역학과 사주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음양오행은 이거는 맞아요. 어디나 공통이에요. 이게 우주의 원리인 거예요. 우주의 원리. 요거만 알면 역학과 사주학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음양오행. 음양오행의 원리. 사주학보다도 음양오행의 원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주학보다도. 사주는 지구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다른 별에서는 통용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별은 하루가 12시간이 아니고 1년이 365일이 아니에요. 다른 별은. 지구만 1년이 365일이고 1년은 12달이고 하루가 24시간이고, 요 지구라는 별에 맞춰가지고 역학과 사주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별에 가면 이전에 지금 이 사주학 가지고는 못 맞춰요. 음양오행으로부터 그 별에 맞는 역학과 사주학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제가 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 이건 이제 제가 가리키는 이제 사주학이 있잖아요. 제가 가리키는 역학과 사주학이 있잖아요. 제가 가리키는 역학과 사주학이 있는데 제가 가리키는 거 이외에도 다른 역학이나 사주학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공부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말하는 거 이외에도 다른 공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이게 맞나? 예를 들어서 하도와 낙서가 있다. 그럼 하도와 낙서가 맞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무조건 어떤 학자가 이거 하도는 어떤 뜻이고 낙서는 어떤 뜻이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아 그러면 그거가 맞나 보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맞았을 것 같으면 인간의 미래가 벌써 다 밝혀졌죠. 누가 몇 살에 언제 죽고 뭐 언제 결혼하고 이게 다 보면 알 수 있어야죠. 근데 지금도 못 맞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근본 원리만 알면 게임 오버. 하도 낙서보다도 위에 있어요. 음양오행의 원리가. 음양오행이라는 게. 하도 낙서는 역학 단계인 거고 음양오행은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원리만 이제 충실하면 해석을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음양오행의 원리만 잘 아신다면 사주학이 아니고 다른 점술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국군. 그러면 보통 인간의 운은 사주를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국군은, 나라의 사주가 있나? 나라 건국기념일, 건국일. 건국일도 불분명하잖아요. 분명한 거 아니잖아요. 딱, 오늘부터 나라 만들었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간하고 나라라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나라는 관념적인 존재인 거고, 인간은 실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이제 사주학 공부한 사람 보고, 우리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역학을 공부했으면 그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사주 가지고 알 수가 없겠죠. 나라에 사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사주도 현재 상태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사주의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상태를 모른다는 거.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모른다는 거. 현재 상태를 모른다는 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자식은 몇이 있는지 뭐 모르잖아요. 직업은 뭔지. 사주의 문제점은 현재 상태를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건 거짓말장이고.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를 알기만 한다면 오케이, 넌 이제 걸렸어. 사주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로 나라도 사주는 없지만 현재 상태를 안다면 미래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상태가 뭐냐? 이 근본 원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음양, 오행이라는 근본 원리. 가장 밑바닥에는 음양과 오행의 원리가 있어요. 사주 이전에, 역학 이전에. 그러면 이 음양, 오행을 가지고 나라의 운을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국가의 현재 상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자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 그럼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상태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상태였느냐. 목화토금수를 가지고 목의 단계인가 화의 단계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기운이 뭐가 가장 강하냐, 목화 금수죠. 토는 항상 빼는 거예요. 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토는 상태를 말하거나 현재를 말하지 않아요. 토라는 거는 자연을 그 자체, 자연의 주관자이거나 자연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관찰자를 말하거나 또 이 만물을 키우는 존재를 말하거나 또는 만물의 기반을 말하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토는. 그럼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떻겠느냐. 그럼 목화금수에 따라서 그걸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목은 미개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막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미개척 상태라 하는 거예요. 미개척 상태. 그러니까 목의 단계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후진국이겠죠. 후진국. 목이라는 건 이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상태. 어린 상태고 자라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인류의 지금 발전 상태로 보면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목은 이제 많이 발전 안 한 상태, 즉 미개한 상태, 후진국이다 그런 뜻이에요. 후진국.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발전 여지가 많고 개발해야 될 곳이 많고 하는 상태라면 목의 상태인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화의 상태는 뭐냐면 막 발전을 이제 일으키는 상태. 개발도상국. 원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은 없는데 원래는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진국이라는 말을 만들거나 개발도상국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화는 개발도상국인 상태예요. 막 이제 미개 상태를 벗어나서 막 이제 발전을 하는 상태.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나라가 되겠죠.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이런 나라. 딱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베트남 같은 나라가 이제 화해야 막 발전을 해야 되는 상태. 그러면 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무역. 딱 한국이에요. 한국이 금의 상태예요. 무역. 왜냐하면 금이라는 거는 물류를 말하고 장사를 말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막 개발을 해서 발전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국가의 발전보다 무역을 많이 추진을 해요. 교역을 하는 거예요. 교역. 금의 상태가 되면 교역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에서는 교역을 많이 안 해요. 물론 자원을 팔겠죠. 외국에. 그런데 그거는 걔네들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 금이라는 건 완제품을 말해요. 완제품.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국가의 상태가 되면 무역을 한다고요. 그래서 한국은 딱 금의 상태에 올라온 상태예요. 그럼 이제 수의 상태는 뭐냐 하면 무역을 안 하고 금융을 하는 나라예요. 돈놀이. 영국 같은 나라. 전형적인 영국은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했어요. 영국은 이제 뭐 공업도 별로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발전한 단계예요, 수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금의 단계다 하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금으로 이제 올라오는 요 화와 금의 사이가 이제 중국이 있겠죠. 중국. 일본은 금과 수 사이에 이제 일본이 있고요.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의 상태를 보고 이제 이 목화금수가 이제 어느 상태에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 한국이 금에서 수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금에서 금에서 한국에서 금 다음에 수인데 금에서 수 단계로 한국이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이제 민족의 특성이 있는데 이게 발전을 하려면 그만큼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개인의 역량. 그러니까 국가가 수에 오를 정도면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고 민주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화.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이 각자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성. 근데 한국은 민족성의 특성상 민족성이 어떠냐면 노예 습성을 가졌어요. 노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5,000년의 노예 제도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성이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럼 원래 이렇게 국민성이 수동적인 노예면 사실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실은 후진국에. 그런데 어떻게 금까지 왔냐면 패서 그래요. 한마디로. 졸라 패서 그래요.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노예 습성을 가진 종족도 발전할 수 있어요. 왕이 뛰어나면, 지도자만 뛰어나면 빨리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발전하죠. 그래서 한국이 해방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룬 국가잖아요. 한국이. 남들 100년 걸린 거 우리는 한 20, 30년에 해치웠잖아요. 서양 애들이 산업혁명 이후로 수까지 오는데 200년 걸렸어요. 200년. 그런데 한국은 한 50년 만에 지금 비슷하게 막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패서 그래요. 똑똑한 왕 아래에서 졸라 두들겨 패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는 두드려 패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 올라오면 교육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에 이를 정도면 전반적으로 국민의 생활이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아져요. 교육 수준이. 왜냐하면 아무 무식한 나라가 주업한다고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동적인 민족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반항을 하게 돼요. 이제 머리에 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민주화에 대한 이제 민주화가 뭔지 이제 민주라는 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되면 왕이 이제 막 때리는데 반항을 하게 돼요. 때리는데 반항을 하겠죠. 민주가 되면. 근데 그러면 수가 있는 나라들은 그러면 때리는데 반항했느냐? 왕이 못 때렸어요. 얘네들은 200년 걸리는 동안 얘네들은 원래 민족성이 어떠냐면 얘네들은 이제 서양의 큰 역사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이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걷는데 이게 이제 왕조가 붕괴되고 공화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프랑스 혁명이 아주 인류 역사에 대단히 큰 획을 걷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왕이 이 이후로 때리질 못했어요. 때리지 못하는 바람에 개인이 민주화가 되는 바람에 개성이 강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발전이 느려져가지고 200년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한국은 노예 같은 종족이 지들끼리 싸우지도 않아요. 왕이 두드려 패는 대로 그냥 따라왔는데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민주화가 돼가지고
왕이 여태까지 때렸는데 이제 못 때리게 왕하고 대립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대립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200년 전에 대립을 해가지고 오는데 200년 걸려가지고 수까지 왔는데 한국은 이제 와가지고 왕하고 대립을 한 상태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로 넘어갈 수 있느냐? 왕이 죽어야 돼 완전히. 이 단계는 그런 단계여야 돼. 왕이 다스릴 수 없는 단계예요. 왕이. 근데 한국은 아직도 왕이 다스리잖아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끝이에요. 여기서 올스톱. 올스톱. 이 말은 뭐냐면 한국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 충격적이죠. 끝났다는 거예요. 즉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정점. 국가 발전이 이렇게 계속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국가가 GNP가 이렇게 요즘은 GDP라고 하죠. GDP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겠죠. 근데 스톱했다는 거예요. 스톱. 안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즉 한국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목, 화, 금, 수. 이 화에 베트남이 있다고 그랬죠? 베트남. 베트남이 치고 올라갈 거예요. 계속 얘네들도 이제 수를 금을 거쳐서 수 단계로 넘어가겠죠. 베트남도. 지금 베트남도 있고 중국은 요 사이에 중국이 있고 중국도 다 수를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한국이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스톱한 상태고 얘네들이 한국을 지나쳐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얘네들은 노예 습성이 없어요.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패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어쨌든 꾸역꾸역 시간은 100년 걸리겠죠. 100년 걸려더라도 천천히 갈 거라는 거고 한국은 더 이상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노예 습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200년. 내가 볼 때는 한 200년 정도 지나야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노예 습성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되겠죠. 뒤처질 거라는 뜻이에요. 뒤처질 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한 3, 40년 지나면 얘네들이 한국을 넘어서 갈 거라는 거예요. 한국은 스톱된 상태예요. 노예 습성이 완전히 희석될 때까지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GDP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불인데 3만 불 다 되는데 언제 4만 불, 5만 불 언제 갈까요? 뭐 텔레비에서 경제 뉴스 시간에 이렇게 막 나오고 몇 년도 2020년 되면 3만 불 지나서 4만 불 지나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상태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경제 상태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더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부격차가 해소돼야 돼요. 빈부격차 해소. 빈부격차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해소되겠느냐?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노예 습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려면 200년 정도 걸린다고 저는 보는데 200년 지나는 동안 베트남이나 중국한테 뒤지는 거죠. 스톱한 상태. 우리나라는 지금 스톱한 상태예요. 경제가. 국가 발전이 스톱한 상태예요. 예, 제가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다른 질문 하셔도 되고요. 질문이 없으면은 그러면 속궁합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속궁합. 이 속궁합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남자들한테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여자를 얘기할 때, 아, 저 여자, 뭐, 이제 속된 표현이지만, 뭐, 긴자꾸다. 뭐, 여자인데 상당히 이제, 섹스를 잘한다. 이제, 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남자끼리 하는 얘기. 그럼 그런 여자는 이제 사주가 어떤 사주가 그런 여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섹스를 잘하는 여자는 어떤 사주를 가진 여자가 섹스를 잘하는 여자냐.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배운 게 이제 이런 거죠. 이 천간에 화기운이 강하면, 이렇게 천간에 화기운이 강하면 이런 여자들은 이제 잘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즉, 쾌감을 잘 느낀다 하는 거죠. 쾌감. 이걸 굳이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서양식 표현은 오르가즘인데 마땅한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없네요. 이건 사주학적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것은 아니고 감정에 충실하다인 건데 그냥 잘 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잘 오른다. 잘 올라간다. 네, 잘 올라간다가 적절한 표현 같으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에서 천간에 화기운이 있으면 잘 올라가요. 반대로 천간에 수기운이 많으면 안 올라가요. 이제 안 올라가는 여자들은 섹스에도 별 관심이 없는 여자가 많죠. 근데 이게 섹스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또 잘하는 걸, 그러니까 좋아하다, 싫어하다는 근본적으로는 관련이 없어요. 좋아하다, 섹스를 싫어하다, 이거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단지 사주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일 뿐이에요. 좋아하다, 싫어하다는 이건 기륭과 유사한 거기 때문에 사주는 기륭이라는 게 없는 거, 근본적으로는 없는 거일 뿐이고, 그래서 사주에서의 이 천간에 화가 있으면 이거는 잘 올라간다라는 것일 뿐이고, 또 섹스를 할 때 흥분을 잘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게 섹스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주에 화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 저 여자 섹스 잘하겠구나, 또 좋아하겠구나 라고만 단정해서는 안 돼요. 다만 확실한 거는 잘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화가 많으면. 그 다음에 반대로 수가 강하면 잘 안 올라간다 하겠죠. 이거는 잘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섹스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것도 상관은 없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붙으면 잘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가 많으면. 화가 있는 사람은 잘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사주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러면 잘하는 여자, 좋아하다 싫어하다고 또 다른 제3의 잘하는 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잘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건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잘하는 또는 못하는 이런 관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좋아하다 싫어하다는 이거는 불분명해요. 이건 기lum과 같아가지고. 그러나 잘하는 거 못하는 이거는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 이것도 명확해요. 잘 올라간다와 안 올라간다. 이것도 명확해요. 화가 많으면 어쨌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이 붙으면 잘 올라간다는 거고, 수가 강하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상관없이 붙어봐야 잘 안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못하는 이것도 명확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자들은 별 관심은 없어요. 여자들은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남자가 얘기를 해주면 내가 남자가 이제 섹스를 할 때 너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내가 잘하나 보다. 근데 깨닫고 내가 더 잘해야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훈련하거나 그때 비로소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잘한다 못한다 하는 건 여자는 알 수 없어요. 남자들은 이제 알 수 있죠. 왜냐면 여자마다 또 다르고 하니까 여자들은 이제 비교를 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남자의 고추가 갑이에요. 갑. 이 갑을 때리면 죽겠죠. 때리다. 갑을. 그러면 갑은 죽겠죠. 죽다. 그러면 뭐가 때리겠어요? 갑을 죽이는 게 뭐겠어요? 금이죠. 금. 특히 경금. 즉 천간에 경금이 강하면 갑이 들어왔을 때 갑을 때려요. 죽겠죠. 천간에 사주, 여자 사주에 경금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또 지장간에도 이렇게 경금이 있고요. 그러면 남자 고추가 들어가면 죽어요. 힘 못 써요. 죽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섹스를 잘하는 여자일까요? 못하는 여자일까요? 두 개예요. 잘한다. 잘해도 죽여요. 못해도 죽여요. 여자 사주에 경금이 많으면 어쨌든 간목이 들어오면 때려요. 때리면 간목은 죽어요. 남자가 빨리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간목이 죽는다 그러면은 오래 못 버티고 빨리 죽어버린다 하는 건데 이 경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자가 잘해도 죽고 못해도 죽어요. 그러면 못해서 죽는 거는 뭐냐? 이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림도 오래전에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팔관으로 이게 자궁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그럼 여기가 이제 자궁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질이에요. 그러면 이 질이
꽉 막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경금이 강하면 꽉 막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간목이 들어가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이러면 죽겠죠. 그러면 이 여자는 못하는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남자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주천간에 여자 사주천간에 경금이 강하고 지장간에도 경금이 강하면 남자 고추가 들어가는데 아주 힘이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그냥 아우 힘들어. 5분 만에 끝나요. 이러면 지쳐가지고 싸지도 못하고 못하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잘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똑같이 경금이에요. 경금인데 간목을 꼼짝 못하게 해요. 꼼짝 못하게 꽉 잡아가지고 남자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죽는데 얘는 힘들어서 죽어. 남자 입장에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얘는 꼼짝 못해서 당하다. 꼼짝 못하고 당하다. 즉 여자가 섹스를 아주 잘하는 여자는 남근을 간목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빨리 싸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만들어 아예. 그런데 여자가 섹스를 못할 경우는 남자가 힘이 들어서 못 해먹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여지 힘들어가지고 섹스 하겠냐? 때려치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극단적이라는 말이에요. 즉 천간에 경금이 강하고 지장간에 금이 강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이럴 때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거는 남자예요. 즉 남자는 간목이 고추인데 남자는 간목이 고추인데 내가 간목이 약해요. 약한 간목. 그럼 약한 간목이 2번을 만났어요. 힘들어서 못 해먹는 거예요. 힘들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 2번의 여자는 긴작구로 발전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즉 섹스를 잘할 수 있는 여자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한 갑을 만나면. 즉 여자 사주에 경금이 강한 사주인데 남편이 간목이 약하면 이 여자는 섹스를 잘할 수 있음에도 못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평생을. 섹스에 흥미도 못 느껴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자가 그래요. 금이 강한 여자. 대부분의 여자. 임자를 못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병강세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갑이 아주 강한 남자. 막 사주에 갑분이야. 이런 남자가 만나면 이런 남자가 남편이다 그러면 이런 여자는 이런 강한 갑은 뚫고 들어가요. 아무리 그냥 질이 그냥 막혀있고 그냥 삐뚤빼뚤 그냥 꾸불꾸불 골목길 같아도 갑이 강하면 그냥 뚫어버려요. 그냥 뚫어버려요. 뚫으면은 이 여자가 비로소 옥녀가 되는 거예요. 옥녀가. 그러니까 여자는 몰라요. 여자는 자기가 섹스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남자가 병강쇠를 만나야 비로소 눈을 뜬다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원래 섹스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고는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동으로 움직여요. 여자는. 자동기계, 자동. 그래서 섹스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관없이 여자는 고추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데 그 고추가 강한 고추면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다가 옥녀가 되는 거고
고추가 약한 고추를 만나면 이런 사주가 자동적으로 움직여 볼 시간도 없이 남자가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옥녀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완벽한 옥녀는 뭐겠느냐. 사주 천간에 경이 있고 화마저 있다면 천간에 이게 병화든 정화든요. 진정한 옥녀가 되죠. 옥녀 중에 옥녀. 왜냐하면 섹스도 잘해. 느끼기도 잘 느껴. 올라가기도 잘 올라가. 이게 옥녀예요. 기본적으로 옥녀의 사주예요. 단 제대로 된 간목을 만날 경우에만 여자 사주가 천간에 화와 병금이 있는 여자는 기본적으로는 옥녀의 자질을 타고났지만 진정한 옥녀가 되려면 강한 간목을 만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남자 사주에 간목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광세가 아니죠. 그냥 평범한 남자예요. 평범한 남자. 보통. 간목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간목이 없는 사람 많은데 남자가 간목이 없다. 사주에 간목이 없다. 남편이. 그리고 부인이 이렇다. 그러면 이 부인은 옥녀가 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옥녀가 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면 여자들은. 왜냐면 이 여자가 스스로 섹스를 좋아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섹스를 그럼 좋아하는 거는 뭐냐. 기의 수가 발동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기회가 좋다 싫다를 결정을 줘요. 좋다 싫다. 왜냐하면 기회가 생명을 만드는데 생명을 만들려면 이게 발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발정이 좋은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싫다는 기회수가 결정하는 거지. 이거는 단지 잘한다 못한다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를 좋아하지 않아도 막상 붙으면 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다. 섹스를 좋아해도 옥녀가 아닌 여자들도 무수하게 많아요. 사주가 경금도 없고 화도 없고 이러면 개수는 많아도 또 대운에서 기회가 오고 그래 막 섹스는 좋아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10시 10분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2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적나라 하죠.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역술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역술업을 이제 하니까 손님들도 오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이 여자분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주를 보러 오는 손님들이 10명 중에 9명은 여자인데 그럼 이제 이 역술인한테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이제 자기에 대한 미래나 어떤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술인한테는 이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제 진지하죠. 진지한 태도로 임하죠. 손님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 보통 이제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역술인들한테는 다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듣고 또 그런 거에 관한 고민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이런 좀 성적인 얘기를 어, 질문을 하는 손님들도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알아두면 좋죠. 그런 거에 관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알면 이 여자는 어떤 성향의 그런 이제 섹스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섹스에 대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뭐 쉽죠. 여자에 비해서. 여자가 좀 더 복잡하잖아요. 이 성기관도 남자는 단순하고 생식기관이 여자는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 감정도 여자는 더 복잡하고 그래서 이 섹스에 관한 것도 여자 쪽이 훨씬 남자보다 복잡해요. 그리고 여자는 또 수동적이고 또 남자는 적극적이고 또 단순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알면은 재미있죠. 또 중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를 상담을 할 때도 덜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입이 무거워야 돼요. 역술이는 이런 남의 이제 진지한 고민을 손님의 고민을 듣고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했다가는 또 안 되죠. 그래서 역술이는 입도 무거워야 되고 또 진실돼야 되고 그래요? 음질이 좀 안 좋아졌어요? 음, 내가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지금 이제 한 거에 대해서 또 뭐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또 터럭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터럭. 터럭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이 터럭이 뭐냐면 목이에요. 터럭은 목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이 터럭도 많아요. 터럭이 많은 사람, 목도 많아요. 사주에. 그래서 사주에 여자든 남자든 목이 많다 그러면 터럭도 많은 거예요. 터럭인데 이제
이 터럭은 어디 있냐면 꼭 머리카락, 그 다음에 눈썹, 뭐 남자 같으면 수염, 그리고 음모 다 해당이 돼요. 터럭은. 그래서 목이 많으면은 이제 이런 터럭이 많고, 목이 없다는 말은 이제 금이 많다라는 말이죠. 금이 많으면, 사주에 금이 많으면 터럭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주에 금이 많은 사주들은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또 잘 빠지기도 하고, 나이가 먹어서 또 눈썹도 흐리고, 남자는 수염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음모도 적어요. 금이 많으면. 그래서 이제 금이 많은 사주들이, 여자들, 남자도 그렇지만 음모가 적어요. 여자들 벗겨보면 목이 많으면 음모도 많고, 사주에. 목이 많은 이제 여자 사주에 목이 많은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주에 벗겨보면 수북해요. 그냥 금이 많으면 그냥 듬성듬성 있고. 일간끼리 생극 그런 거는 없어요. 일간끼리 생극 뭐 없어요. 이제 속궁합이나 겉궁합이나 이렇게, 원래 궁합이라는 게, 원래 궁합은 이제 천간을 보는 게 아니고 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궁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남자 사주고 여자 사주인데, 이제 궁합이다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궁도의 합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 궁도라고 그래요. 연월일시를 궁도라고 그래요. 궁, 궁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궁. 궁합이라는 건 뭐냐면, 연은 연끼리 합이 돼야 되고, 월은 월끼리 합, 일은 일끼리 합, 시는 시끼리 합. 이게 합이 들면 궁합인 거예요. 이게. 이 합을 보는 거야, 궁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가 연이 자고 남자가 연이 축이다. 아, 그러면 자축합 될 거 아니에요. 연에서. 아, 그럼 궁합 맞았다.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통적으로 원래 궁합이라는 게. 근데 이거 안 맞아요.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궁합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기는 하지만 안 맞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원진이잖아요. 원진쌀. 원진이라는 게 이 궁도에서, 남자 여자에서 지지에서 원진이 드는 게 원진쌀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진이 뭐가 있을까? 잠이 원진이다.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에 연이 자고 남자 사주에 아까 축이면 연에서 합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가 이게 미다. 그러면 잠이 원진이잖아요. 원진. 이러면 원진살이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은 만나면 싸운다. 맨날 싸우는 부부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궁합과 속궁합이 있는데, 이거는 꼭 이제 궁합이라는 측면이 꼭 남녀의 만남을 궁합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왜 직장 다니다 보면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끼다 보면 같은 이제 직장 동료라든지 또는 사업 파트너라든지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직장 동료끼리도 잘 맞는 궁합이 있고 사업 파트너도 잘 맞는 궁합이 있지 않느냐. 꼭 남녀의 궁합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해야 잘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성격이나 취미. 성격이나 취미가 같느냐. 두 번째, 일관계에서 잘 맞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성격과 취미와 일. 이 성격과 취미가 굳이 따진다면 이것이 겉궁합이고 일관계가 잘 맞는가 하는 게 속궁합이에요. 그럼 겉궁합 성격과 취미가 같다 하는 거는 오행이 같다는 거예요. 겉궁합이 맞으려면 오행이 유사해야 돼요. 유사. 오행이 유사하면 겉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행이 유사하니까 성격하고 취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성격하고 취미가 같으니까 잘 놀아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비슷하고 재능도 비슷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격하고 취미로 만나서 잘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겉궁합이 잘 맞는다 하는 거고 만나서 일을 해야 되겠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오행이 유사하면 안 돼요. 오행이 달라야 돼요. 오행 다르다. 오행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오행이 유사하면 재능이 비슷하니까 부족한 걸 채우지 못해요. 부족한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과 화가 많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났는데 두 사람 다 목과 화가 강해요. 그러면 둘 다 농촌형이잖아요. 성격도 비슷해요. 취미도 비슷하고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한가하게 화초나 뭐 작물 기른다든지 뭐 예술을 좋아한다든지 낭만적이라든지 성격하고 취미가 같아요. 그럼 만나서 잘 어울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야 우리 만났으니까 이렇게 놀기만 하지 말고 우리 일을 해가지고 우리 돈을 좀 벌어볼래? 라고 한다면 안 돼요. 왜냐면 목화가 많으면 둘 다 제조업을 할 거 아니에요. 제조업. 그럼 만들었으면 누군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는 거는 금수인데 둘 다 목화니까 만들기만 잔뜩 만들지 판매를 못 하는 거예요. 즉 역할 분담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즉 일을 하려면 역할 분담이 되어야 돼요. 역할 분담. 그럼 역할 분담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상대방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행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행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행이. 그래야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내가 제조업을 하면 너는 유통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담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속궁합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만났을 때 단순하게 취미생활하고 이렇게 놀고 친목으로 만날 때는 겉궁합이 중요하고 만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돈 벌려고 만났지 뭐 놀려고 만났냐 우리 일하자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이런 특정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일을 할 때는 오행이 다른 이런 속궁합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게 반드시 뭐 돈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일 수도 있죠. 정치. 정치단체 우리는 모였는데 우리 정치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면 누구는 뭐 앞에 나서서 선동해야 되고 누구는 뒤에서 전략을 짜야 되고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하에서 만나가지고 일을 하려면 오행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역할 분담이 되는 거고, 이게 속궁합이고, 남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냥 노닥거리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이러려면 겉궁합이 같은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우리는 자식을 낳아야 돼,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자식 낳는 게 섹스잖아요. 그러려면 속궁합을 논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오행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금이 많으면 남자는 목이 강해야 되고, 그래야 뚫고 들어가죠, 목으로. 반대로 여자가 목이 강하고 남자가 금이 많으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여자 사주는 이제 금이 이게 옥녀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자가 이제 목이 강하다. 간목이든 을목이든 금이 없다. 여자가 금이 부족하다. 그럼 이 여자는 이제 성감이 어떻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금이 목을 다스려야 되는데 목을 못 다스릴 거 아니에요. 남자가 들어오면, 남자의 고추가 들어오면 고추를 다스려야 되는데 고추를 못 다스릴 거 아니에요. 이러면 여자가. 그러면 허당이 되는 거예요. 허당이 돼요. 반대로 남자가 이제 금이 강하다. 남자가. 그리고 이건 여자다. 이러면 이제 섹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왜냐하면 남자는 금이 강하면 자동적으로 목이 약해지는데, 그럼 고추가 약한 남자인 거예요. 이 남자는. 그러면 섹스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이 남자 자체가 섹스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남자가 금이 많으면.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이제 남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남자는 금이 많으면 섹스에 별로 무관심해져요. 별로 고추를 써먹을 일도 별로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금생수, 목생화 이런 거는 네, 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무지하게 많아요. 사주하게 떠도는 얘기들이 많은데 틀린 말 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럼 화가 강한 사주는 어떻게 했느냐. 여자의 사주에서 화가 강한 사주, 이렇게 화가 강하다 그러면 금방 오르잖아요. 금방 오르다. 근데 금방 오르면 금방 떨어져요. 금방 떨어지다. 당연하겠죠. 금방 오르면 금방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럼 금방 떨어진다는 건 섹스를 할 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금방 올라요. 여자가 한 5분 만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힘들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금방 떨어지다는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 보고 아우 나 이제 힘들어서 그만할래요. 이제 저리 가. 나 더워. 이제 잘래. 이렇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 사주에 화가 천간에 강하면 금방 오르지만 금방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금방 힘들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래 못 가요. 여자가. 남자가 오래 하고 싶어도 오래 못 해요. 여자가 힘들어하니까. 반대로 수가 많다.
이러면 안 올라가겠죠. 이러면 안 오르다. 남자가 아무리 애무를 하고 삽입을 하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이러면 관심도 별로 없고 이 좋은 기분이 안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기분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표현도 안 해요. 수가 많으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그런데 오래 가요. 반면에 오래 가다. 오래 가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자가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날은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날 하게 되면 아주 오래 가요. 왜냐하면 물이 많으면 이게 데펴져야 되는데 열로 데펴야 되는데 데피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가요. 근데 만약에 남자 사주가 이때 화가 많다. 남자 사주가 화가 많다. 이게 남자가 화가 많다. 그러면 남자가 벌써 떨어져 나갔어요. 혼자 올라갔다가. 이러면 궁합이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이러면. 여자는 한 30분을 애무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5분 만에 끝났어. 토끼. 이런 케이스는 여자가 천간에 수가 많고 남자가 천간에 화가 많을 때가 이럴 때가 가장 속궁합이 안 맞는 케이스예요. 남자들은 이제 토끼라고 그러고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고 남자 혼자 토끼로 써제 빨리 끝나고 나가 떨어지는 거고 남자는 여자는 뭔 일 있었냐 그러는 거고.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아주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체형이 있어요. 체형이 있는데 에, 체형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제 화가 많은 체형과 수가 많은 체형이 있어요. 사주에 이제 화가 많은 사람과 수가 많은 사람 이 체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체형을 보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여자가 화가 많다. 또 어떤 여자는 수가 많다. 이제 그러면 체형이 어떻겠느냐? 이 사람은 마른 체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주에 화가 많으면 살이 잘 안 쪄요. 부피를 결정하는 건 수예요.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이 뚱뚱해요. 뚱뚱. 사주에 화 많은 사람 치고 뚱뚱한 사람 거의 없어요. 만약에 사주에 화가 많은데 남자든 여자든 사주에 화가 많은데 뚱뚱하다 그러면 그건 병이에요. 그 다음에 사주에 수가 많으면 뚱뚱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사주에 수가 많은데 말랐다 그것도 병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화가 많으면 마른 체형이 되고 수가 많으면 뚱뚱한 체형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더 섹스를 좋아하겠느냐? 당연히 화가 많은 마른 체형이 더 섹스를 잘하고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뚱뚱한 사람은 아무래도 잘 안 오르겠죠. 안 오르니까 별로 섹스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렇다 하는 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뚱뚱한 여자보다 마른 여자가 섹스가 더 잘 돼요.
남자 입장에서. 물론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관없어요. 단순하게 이제 감정만 보고서 어느 쪽이 더 잘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따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체형만 봐도 사실은 이제 손님이 딱 왔는데 좀 말랐다. 그러면 이건 화가 많은 사람. 뚱뚱하다. 그러면 수가 많은 사람.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보통 한 40대가 많이 와요. 손님들. 남자든 아니 여자든. 근데 40대인데도 40대면은 보통 이제 퉁퉁해지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살집이 붙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40대가 됐는데도 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주에 화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병과도 많이 연결이 돼요. 병. 여자들은 이제 이 생식기 관련해서 병이 참 많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는 생식기가 단순하잖아요. 남자들은 생식기가 단순하고 단순한 만큼 고장날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여자는 생식기가 복잡해요. 그만큼 이제 기능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이제 그게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병이 많느냐 하면 사주에 수가 많다. 사주에. 그러면 이 수들이 전부 생식기병으로 나타나요. 생식기병. 그래서 이게 자궁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 생식기 쪽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쪽으로 아주 잘 나타나요. 근데 이런 병들은 여자들끼리는 뭐 많겠죠.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병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한테는 얘기 안 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들한테 이런 생식기나 자궁에 어떤 병이 있는지 남자들은 몰라요. 이런 거. 그런데 손님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쪽에 관한 병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사주들이. 그러면 역술인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술인은 남자인데 모르겠죠. 남자니까. 역술인도 남자라면 생식기 병이나 자궁병이 뭐 자기가 안 걸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자 손님들은 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남자 역술인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내 몸에는 없는 부분이고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손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 역술인은 이 부분에 관한 공부들을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생식기에 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특히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여자 역술인이라면 뭐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되겠지만 남자 역술인이라면 모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여자한테는 이런 병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의학적으로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병, 또 자궁에서 일어나는 병,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남자 역술인들은. 어떤 병으로 많이 일어나냐면 스판병으로 나타나요. 스판병. 그러니까 스판병이 뭐냐면 피부, 피부의 습진 이쪽이 많아요. 스판병이 피부 습진과 관련된 이런 병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항상 습해요. 이 생식기 부분이
항상 습해요.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을 만드는 개수의 핵심이잖아요. 개수. 여자의 생식기는 개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기운이기 때문에 항상 습해요. 근데 이게 수가 많다 보니까 이 습한 병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습진으로도 많이 일어나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자궁을 따뜻하게. 자궁 따뜻하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궁을 따뜻하게. 이런 여자들은 손발이 차가워요. 수기운이 강하면 손발이 차가워요. 여자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 개수는 이제 생명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정기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기신. 정기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이 고장나면, 아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정은 이제 생명과 관련돼 있죠, 생명. 기는 힘과 관련돼 있고, 신은 생각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정을 다루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정을 보존을 하면 이게 불로 노화 방지죠. 노화 방지가 돼요. 내가 만약에 늙기 싫다. 나는 늙는 게 싫고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정에 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정에 관한 공부. 요게 늙는지 안 늙는지를 결정하는 게 정이에요. 늙는지 안 늙는지. 늙음을 결정하는 게 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늙고 싶지 않다면 정을 쌓아야 되고 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힘을 기르겠다. 이게 이제 체력이죠. 체력을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 기에 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체력에 관한 공부.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내가 몸이 약해져가지고 근육을 강화시킨다든지 내가 생활의 내가 활기가 부족하다. 활기가 있는데 활기라는 게 활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이제 활력이 부족하다. 삶의 활력이 부족하다라든지 어떤 체력이 부족하다든지 내가 지금 힘이 없다든지 그러면 기를 쌓는 공부를 해야 돼요. 기를 쌓는 공부. 그 다음에 내가 귀신을 보고 싶다. 어떤 영적인이 아니라 뭐 미래를 보고 싶다. 이러면 신을 공부해야 돼요. 귀신이나 미래에 관한 내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다. 미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신을 공부해야 돼요. 신. 영역이 다 틀려요. 영역이.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죠. 내가 어느 쪽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길이 틀려요.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돌을 닦아라 하는데 이 정에 관한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에 대한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에 대한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가 닦는 수행의 길이 다 틀려요. 보통 도 닦는다, 뭐 기공한다, 도 닦고 기공한다, 기수련한다 하는 거죠. 기수련. 기공이나 기수련, 대부분 기공이나 기수련밖에 몰라요. 도 닦아라 그러면, 또는 도 닦는 데 나 다녀요. 또는 뭐 도인들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다 기수련이에요. 기수련. 그럼 그건 체력이나 활력을 기르는 거라는 뜻인 거고, 그럼 이거는 모르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는 지극히 세상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세상에는 얘네들만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도 닦아요. 그러면 기공하고 기수련이고 이건 체력이나 활력 기르는 거밖에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 지리산에 가서 도 닦아요. 계룡산에서 도 닦아요. 이거 다 기공하고 기수련하는 거고 체력하고 활력밖에 못 길러요. 그 외에 정과 신은 이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래요. 이건. 그래서 도 닦는 게 대부분 도 닦어라 그러면 1000명 중에 999명은 1000명 중에 999명은 보통 기수련이에요. 1000명 중에 998명이라고 해야 돼요. 한 명 정도가 정을 닦아서 불로장생에 도전하고 1000명 중에 한 명이 귀신을 보는데 도전을 해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이 정과 신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디 책으로 나와 있다든지 다 보면 기에 관한 기공이고 기수련이고 그렇다 하는 거죠. 네, 잠깐 이제 요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도 닦는 게 뭔가, 이제 도 닦는 것도 이제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리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볼 수 있어요. 뭐 의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무당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알아야 되죠. 저는 아주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근데 본인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예, 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세요. 사주 얘기도 되고. 구원파 얘기 좀 할까요? 재밌는 얘기. 어, 지금 이제 구원파의 유병언이가 있잖아요. 유병언과 지금 유병언이가 뭐냐? 왕이잖아요. 왕. 종교계. 그 사람 세계,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세계. 그게 이제 구원파라는 이제 종교 단체이죠. 그 안에서 왕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못 건드리잖아요. 이 사람을 지금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으면 누가 감히 유병언이를 건들겠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아니면 누가 감히 유병언니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막강하잖아요. 종교단체 뭐 신도가 20만 명이라고. 그리고 정관계, 재계 전부 이 인맥이 다 있고 못 건드리겠죠. 만약에 지금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다면 못 건드렸겠죠. 유병헌이란 사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청해진 해운이 옛날부터 비리를 가지고 이제 저질러 왔다 하더라도 세월호 사건이 아니면 얘 잡아갈 수 있나요? 못 잡아가죠. 아, 신도가 20만이고 지금 정관계, 재계 다 인맥이 뻗어 있고 왕이잖아요. 왕사주예요. 이 사람 사주 왕사주예요. 왕사주.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다면 청해진 해운에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런데 건드렸어요. 누가? 박근혜가. 그러면 박근혜도 명실상부한 왕이에요. 왕사주. 그럼 이게 뭐냐? 지금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세월호라는 사건을 통해서 두 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 사건을. 얘를 그냥 범죄자, 사이비 종교 교주 이렇게만 해석을 할 게 아니고 두 왕이 세월호라는 전쟁터에서 만나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주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정관이 있는데 정관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왕의 지위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운에서 보면 그러면 식신이 나타난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운에서 식신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두 왕끼리 세월호라는 전쟁터에서 아마 운에서는 사주학의 운 그러니까 사주 명리의 올해의 운에서는 아마도 두 사람이 식신운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왕끼리 결투를 벌이는 거다 이런 뜻이다 하는 거죠. 단순하게 얘가 뭐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고 그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자여서 세월호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진 범죄자다가 아니고 이런 식이면은 사주 못 풀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올해 해운에 두 사람 해운에 둘 다 식신이 나타났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죠. 이해를 단순하게 올해 뭐 이런 세월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피의자다. 이게 아니고 두 왕이 세월호라는 사건을 통해서 싸우고 겨루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막상 사주를 봐야 돼요. 누가 이길지. 비길 수도 있어요. 비길 수 있다는 건 승부가 안 나는 거고 그러면은 안 잡히겠죠. 유병헌이가. 예를 들어서 올해 운에 식신이 충을 맞았다. 아니면 정인이 충을 맞았다. 식신운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가지고 있던 정인이 충을 맞거나 식신운이 들어왔는데 그게 충을 맞거나 하면 전쟁터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운이 없다. 단순하게 식신만 들어왔다. 그러면 무승부고 이러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신이 정인이 인성이 정인이든 편인이든 인성이 합이 걸리면 싸움에서 이겨서 얘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올해 이운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싸움만 하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안 잡힌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얘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주풀이를 할 때 이런 시각을 못 가지고 요 해석법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유병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어떻고, 일단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현이는 그 바닥에 종교 어떤 바닥에서의 왕인 거고, 박근혜는 어떤 사회에서 정치계에서 왕인 거고, 이렇게 두 왕이 붙은 거다 하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 바로 풀이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거죠.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네, 뭐 궁금하신 거. 네, 오늘은 좀 늦게 시작했어요. 손님이 상담하시는 손님이 좀 늦게 가는 바람에 9시 한 10분 넘어서 시작을 했죠. 예,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